번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첫 번째 날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최신 트렌드, PC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흐름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막 시작한 트렌드에 대해서 먼저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한 4월 달이 될지 아니면 3월 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다음에는 또 다른 분야로 하나씩 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한 해 동안 풀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커스가 먼저 우리가 지금 스마트 모바일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스마트폰 보급률이 여기 보시면 전 세계에서 지금 4위로 나와 있습니다. 2015년 기준이고요. 이 자료가 2013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2위였습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첫 번째 1위 국가는 2013년과 마찬가지로 아랍에미레이트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2위였는데 지금 이제 4위로 밀렸죠. 그렇지만 보급률 자체를 보면 숫자는 엄청납니다. 자그마치 83%의 국민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보급률이 높은 나라죠. 왜냐하면 한번 주변 나라를 보겠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스웨덴, 스페인은 조금 의외이긴 하지만 홍콩, 노르웨이,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다 부자 나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들이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은데, 역시 대한민국입니다. 네 번째로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 스마트폰이 우리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건 구글 플레이에서 캡처를 한 건데요. 이 뉴스 앱이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종류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뉴스 앱들이 우리가 컨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하면, 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캡처는 저희 회사에서 만든 지니뉴스라는 앱의 3분 브리핑 관련된 화면인데요.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현재까지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신문을 어떻게 봅니까?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보죠. 그런데 저도 집에서도 신문을 하나를 구독을 하고 있고, 회사에서도 한 종류 신문, 집에서는 약간 이제 좌파라고 할 수 있는 신문을 구독하고, 저희 회사에서는 또 극우 성향의 신문을 구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보는데, 하루에 둘 다 보는 날은 일주일에 거의 하루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거의 표지만 보고, 그 다음에 관심이 있는 영역만 보고.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신문 구독, 집에서 신문 구독 하시는 분 계신가요? 예, 지금 한 3분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활자로 된 걸 많이 구독하지 않을 뿐더러, 그 나머지는 대부분 웹사이트에서 하신다든지 아니면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에서 뉴스를 소비를 하실 겁니다. 따라서 저희 서비스 중에서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는 게 바로 3분 브리핑이라는 서비스인데, 지니뉴스에서 그날의 뉴스 중에서 관심이 있을 만한 거 뽑아서 요약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지니뉴스를 사용하는 고객들한테 쫙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만족도가 높은 게 이거랍니다. 그냥 그대로 뉴스를 쭉 나열하는 페이지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3분 브리핑으로 딱 띄워주는 거, 그게 가장 도움이 되더라. 그리고 거의 관심이 간다라고 반응을 합니다. 따라서 이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동하면서 컨텐츠를 소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쭉 나열된 데서 정보를 취득하기보다는 요약된 일종의 큐레이션 된 거죠. 그 사람이 관심이 있을 만한 것만 모아서 보내줄 때, 그것을 보고서 내가 이걸 더 상세하게 읽을지 그렇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컨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예를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는 전자책 사용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지금 킨들하고 리디북스 페이퍼 라이트 두 개가 지금 집에 있는데, 전자책 사용률이 증가하는 이유는, 저도 한번 스마트폰으로 책을 읽어봤는데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알람이 자꾸 뜹니다. 책 읽고 있는데 문자가 왔다 또는 카카오톡이 왔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 일단 한번 세면 다시 책으로 돌아오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전자책의 장점은 뭔가 하면 이 책만 읽는다. 그리고 활자체라든지 하는 것이 눈이 피곤하지 않고 환경에 따라서 어떤 환경이 되든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 했는데 이디북스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크레마 쪽도 최근 들어서 오픈 라이브러리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책을, 예를 들어 도서관에서 빌린 것, 어디서 구입한 걸 다 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용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또 최근에 또 아마존이 들어오네 마네 하는 얘기들도 있죠. 이렇게 우리의 컨텐츠 소비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우리가 소비하는 컨텐츠 자체가 이전과 다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디어의 변화가 가장 크죠. 먼저 종이 인쇄물보다도 웹이나 PC, 모바일 앱이나 웹을 통해서 컨텐츠를 소비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웹이나 PC 또는 모바일에서 소비되는 것은 그 컨텐츠가 다이나믹하다는, 디지털이기 때문에 다이나믹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나믹의 반대는 스태틱, 정적이라는 것이 되겠고, 다이나믹은 동적인, 그러니까 계속 변하는 거죠. 내용이 업데이트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디지털이다 보니까 뭐 댓글이 달린다든지, 뭐 저희 집에 여고생이 둘이 있는데요. 걔네들 페이스북 앞에다 앉혀놓으면 밤새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컨텐츠가 계속 바뀌기도 하지만 거기에 댓글이 달리고 또 댓글을 달고, 한 번은 댓글을 한 20개를 다는데 딱 자음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크크크크 해가지고 뭐 킥을 10개를 했다가 밑에 20개 달리고 15개 달리고, 그 개수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애들끼리 계속 주고받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컨텐츠가 예전에는 종이로 인쇄가 됐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한번 읽었는가 그렇지 않는가, 내가 아는가 모르는가인데 지금은 동일한 컨텐츠라도 다시 봅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사용자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달았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다이나믹하다는 속성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두 가지는 업데이트와 인터랙티브일 겁니다. 지금 현재는 SNS라든지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컨텐츠에 주로 이런 업데이트나 인터랙티브라든지 다이나믹한 속성이 적용이 되지만, 지금 앞으로는 더 확대되는 것이 기업에서 제공하는 컨텐츠에도 이런 면이 점점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테콤이라고 해서 유럽의 TC협회죠. 유럽 TC협회에서 주관하는 TC월드 컨퍼런스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을 때도 마찬가지로 각국의 TC 관련된 종사자들 중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분들이 모여서 심각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인포메이션 4.0 해가지고 인더스트리 4.0에 인텔리전트 인포메이션을 사용하게 될 거다. 이 인텔리전트 인포메이션이라는 것은 예전처럼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제 기업과 소비자가 소통하고, 그리고 기계와 기계가 소통하고, 기계와 디지털 문서가 소통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술적인 예측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이 컨텐츠를 어떻게 또 보관해야 되고 어떻게 유통해야 되는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큰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가 있죠. 뭔가 하면 사용자들이 점점 실제로 무엇인가를 미리 경험해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고, 지금 VR이라고 해서 가상현실에 대한 니즈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현대자동차에서 저희들이 매뉴얼을 지금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만들어 드린 것과 별개로 마케팅 쪽에서 아마 하지 않았는가 싶은데, 가상현실용 일부 매뉴얼을 맛보기로 한번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현대자동차가 했다는 것은,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자동차 회사 중에서 이런 트렌드가 좀 느린 편에 속합니다. 일본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나 유럽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은 이미 이런 가상현실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동일한 조건에서 사용하는 걸 미리 보고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도록, 즉 사용자를 교육시키는데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 차세대의 중요한 이슈로 삼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도 최근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최근에 발표를 했죠. 삼성전자에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가상현실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용자들이 굉장히 복잡한 기계, 그리고 고성능이지만 사용자가 당장 앉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걸 할 때, 그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사용법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가상현실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런 앞으로의 콘텐츠는 이쪽도 많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이제 비껴 나가서 그럼 우리들이 하는 일들 중에서 출판, 퍼블리싱이라고 봤을 때 출판 기술조차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보면 지금 IoT나 그 다음에 뭐 XML 퍼블리싱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HTML5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지만 우리가 하는 일에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고 우리가 뒤늦게 쫓아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출판 기술이 발전되는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출판업계에 굉장히 오래 종사하신 분들 또는 편집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아마 그런 걸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쿼그 익스프레스라고 이제 추억의 프로그램이 됐지만 한동안 2005년 6년까지인가요? 쿼그 익스프레스가 딱 한 버전만 4.2인가 4.3인가만 우리나라에 수십 년 동안 10여 년 동안 유통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예, 그걸로 맥킨토시에서 조판을 하기 위해서는 그 버전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통일이 됐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조판을 하고 그 다음에 인쇄를 하는 그 기계가 전부 다 거기에 세팅이 되다 보니까 그 이상의 발전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편집을 하려고 해도 그 버전에 맞춰야지 인쇄소에 넘겨줘도 아무 문제가 없이 그대로 예상한 대로 프린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이 출판 기술에 있어서 발전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2004, 5년쯤 돼서 POD라고 해서 프린트 온 디맨드라고 해서 주문형 프린팅 시장이 개척이 되는 듯 했으나 아직은 퍼블리싱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느린다는 것 때문에 출판 기술은 우리가 피부로 느낄 만큼 그렇게 빨리 성장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최근 들어서 여기저기서 조금씩 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 독일의 어떤 출판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책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독일에 있는 출판사와 메일만 주고받고 아마존에 등록이 된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그분이 컴퓨터에 대해서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출판하는 과정을 도와드렸는데 먼저 원고를 워드로 다 만든 다음에 그 워드 원고를 포맷에 맞춰서 작성한 다음에 어떤 웹사이트에 딱 올렸더니 그 웹사이트에서 먼저 딱 보여줍니다. 그럼 표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표지 요소를 지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표지는 이런 그 다음 장에는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어떤 가루를 넣을까요? 다 타이핑을 하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인덱스 파일은 생성을 하셨으니까 그 업로드 해주십시오. 다 업로드 하니까 미리 보기가 다 나오고 그럼 이대로 출판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오케이 눌렀더니 단 며칠 안에 바로 아마존에 책이 딱 뜨는 겁니다. 인쇄본이 구입할 수 있는 걸로. 한국에서 독일 출판사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우리 환경에서 이런 프로세스 면에서 먼저 큰 변화가 일어났었고 그래서 저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쇄까지 전 과정이 조금씩 변화를 거듭해서 이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일반 기술의 변화와 맞닿을 때가 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전부 다 프로세스가 단순화되면서 이 기술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의 이슈는 리소스 관리로 점점 옮겨가고 있습니다. 리소스 관리라는 것은 더 이상 원고를 손으로 쓴다든지 파일 하나만 만들고 그냥 끝내는 거 아니라 그게 디지털 파일로 남아서 개별적인 내용으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반해서 이제 기업용 콘텐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용 콘텐츠도 우리가 가장 빨리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제품 사양이라든지 사용법,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사용자 매뉴얼에 들어가고 그리고 TV나 사용기 같은 것을 최근 들어서는 기기를 내놓으면서 제조회사에서 먼저 웹사이트나 블로그를 띄워놓고서는 제품이 나오기도 전에 먼저 사용기를 올리죠. 얼리 어답터한테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용기를 올리면 어떤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 앞에 있는 제품 사양이나 사용법 문제 해결이 기존의 종이 문서에 있던 것이 TV나 사용기는 인터넷으로 옮겨왔고요. 그리고 홍보 문서는 웹과 프린트되는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딱딱한 뭐 규약이나 표준 같은 것들도 역시 매뉴얼에 들어갈 텐데 이 내용들 중에서 규약이나 표준 같은 경우는 디지털로 옮겨가기 어려운 성격이 있습니다. 법규상으로 프린트돼서 일정 폰트 사이즈 이상으로 항상 어느 위치에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계속 종이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제공이 되죠. 더더군다나 컨슈머 프로덕이 아니라 뭐 기업 그 기기가 있는 그러니까 인더스트리얼 매뉴얼 같은 경우는 제품 사양이나 문제 해결 같은 것이 계속 업데이트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품은 3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밖에 안 만드는데 내용은 계속 바뀌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니 뭐 반도체라든지 어떤 업계에서는 바인더를 해놓고 몇 장만 갈아치우거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사용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죠. 다운로드 받아서 프린트해서 뭐 3회 5페이지를 바꾸십시오. 이런 건 사용자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디지털화 되었을 때 아까 다이나믹한 속성 업데이트 할 수 있고 또 고객이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문제 해결을 공유해야 되겠다 그러면 문제 해결을 더한다든지 이렇게 다이나믹 콘텐츠의 속성이 들어갔을 때 더 큰 이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용 콘텐츠의 출판 형식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쇄물에서부터 시작해서 웹사이트, 모바일 앱, 웹, 그리고 가상현실로 점점 확대되고 기술적인 면에서는 최신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아마 한 절반 정도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싱글 소싱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싱글 소싱은 개념적으로 매우 단순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싱글 소싱이라는 건 소스가 하나라는 거죠. 하나의 소스로 결과를 여러 개를 낸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소스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XML을 사용하는데요. XML이라는 것은 SGML에서 좀 실용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SGML이라는 자체가 마커 랭귀지를 무엇이든지 정의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인데 그걸 좀 더 규약을 정한 것이 XML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Extended Markup Language는 모든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즉 이 페이지만 하더라도 이걸 제목이라고 앞뒤에 이런 태그를 붙여서 속성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XML에는 이런 문서의 요소로서 뿐만이 아니라 편집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기는 뭐 센터에 정렬을 하고 폰트 사이즈는 10으로 하고 폰트는 뭐 어라이얼로 해라 이런 식으로 이 내용과 내용의 체계와 그리고 스타일을 다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XML을 컨텐츠 스타일 이걸 별도로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소스가 단 하나로 나와 있는 문서를 텍스트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일종의 파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컨텐츠만 따로 뽑아서 스타일은 다 없애고 컨텐츠만 따로 보내겠다 그러면 뭐 텍스트 파일로 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워드라든지 오픈 다큐멘트라든지 또는 뭐 인디자인의 XML 방식이라든지 이미 지정되어 있는 XML의 어떤 형식으로 컨텐츠도 대응을 시키고 스타일을 대응시키고 컨텐츠의 단계를 대응을 시키고 그 다음에 스타일 어떻게 나타내라 뭐 제목은 사이즈 어떻게 해라 무슨 색으로 해라 폰트 페이스는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을 다 대응을 시키면 그대로 매핑이 된 채로 이런 문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PDF죠. PDF는 인쇄용이라든지 또는 웹에다 이렇게 올릴 수도 있는데 PDF로 할 때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렌더링이라는 걸 나타냅니다. 이 PDF는 옛날에 포스트스크립이라고 해서 인쇄할 때 보면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어떻게 연결하세요, 뭘로 채우세요 이런 일종의 랭귀지죠. 포스트스크립 랭귀지를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포터블 다큐멘트 포맷이라고 해서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포맷으로 정의한 거죠. 그러면 이 XML의 속성을 PDF 파일로 볼 때 그러면 어떻게 보내서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해서 이제 렌더링 엔진하고 결합을 하면 PDF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XML보다 HTML이 훨씬 제약이 많죠. 그래서 이걸 매핑을 시켜서 HTML을 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앱이라든지 EPUB은 아까 보여드렸던 뭐 킨들이라든지
킨들은 한번 변환을 해야 되네요. 킨들이라든지 다른 뭐 이북 리더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북 리더에서 볼 수 있는 이북 표준 포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 하나의 XML 형식으로 나와서 컨텐츠는 어떻게 보면 단 하나죠. 컨디셔널하게 몇 개만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출판을 할 것인가, 퍼블리싱 할 것인가에 따라 스타일 지정해서 이걸 결합을 시켜서 이쪽으로 보내기도 하고 이쪽으로 보내기도 하고 각각 보내는 것. 그래서 싱글 소싱, 멀티 퍼블리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개념이라면 그러면 왜 싱글 소싱을 사용하겠습니까? 먼저 컨텐츠가 일관성이 있다. 즉 이 그림을 보시면 단 하나에서 이건 포맷만 얘기했지만 이 포맷이라는 것이 결국 미디어를 결정하는 거죠. 앱은 뭡니까? 모바일 기기, 휴대폰에서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것이고 뭐 DOC라든지 이런 것들은 화면상으로 보는 거고 PDF는 인쇄를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EPUB은 뭐 이북 리더에서 보게 될 텐데 이렇게 보는 미디어가 다를 때 그럴 때에도 동일한 내용이 사용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 콘텐츠 일관성을 지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동일한 콘텐츠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번역을 할 때도 하나의 콘텐츠를 번역을 하고서는 그 효과는 퍼블리시되는 다양한 형태에서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번역 비용, 그리고 편집 비용, 출판 비용 같은 것을 절감을 할 수 있겠죠. 더더군다나 기업에서 반복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낼 때 예를 들어 카탈로그라든지 그리고 꼭 설치를 해야 되는 중장비 같은 게 있다고 하면 회사마다 어느 회사는 뭐 모듈을 10개를 조립을 해서 공급하고 어느 회사에는 12개를 조립을 해서 공급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로는 다 따로 만들거나 아니면 수동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XML에서 그 미리 모듈화를 다 시킨 다음에 매핑을 하면서 A라는 회사에는 어떤 내용, B라는 회사에는 어떤 내용으로 매핑이 되어 있으면 이 중간에 편집을 하거나 번역을 하거나 출판을 할 때 동일한 내용을 조립을 해서 변형을 하거나 새로 작성하기 때문에 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수가 있고 따라서 문서 제작 처음에는 좀 시간이 많이 들겠죠. 그렇지만 일단 기본안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문서 제작 기간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모듈화되고 그리고 각각의 속성이 지정된 상태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지 보수를 할 때도 그 해당 내용만 변경을 하면 이 앞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포맷, 이미 지정된 포맷에서 다 한꺼번에 적용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그래서 유지 보수 비용도 절감이 되겠죠. 그런데 이걸 바로 이렇게 좋은 기술이 왜 이미 이야기가 된 건 제가 이 싱글 소싱이라는 저희 회사에서 싱글 소싱이라는 책을 산 게 2008년입니다. 2008년에 해외 컨퍼런스 갔다가 한 권을 사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싱글 소싱이 화두가 되고 아직도 신기술 도입해야 되는 기술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가? 먼저는 잘 구조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이 기술이 제일 쉬운 것 같습니다. 모듈화하고 매핑하는 게 뭐가 어려워?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건 이 기존에 하던 거 다 텍스트 서로 연결하기만 하면 되는, 그림만 그리면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뭐 머릿말이 안전 규격이 있다. 안전 규격이 있으면은 이거 어디에 해당되는 거다. 이거 다 기존에 하던 대로 태그를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 아니야 싶지만 저희들이 실제로 해보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이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퍼포먼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즉 컨텐츠가 예를 들어서 모듈이 뭐 100개로 이루어졌다 하면 이 100개가 그 다음에 각각 경우에 따라서 제품에 따라서 또는 마케팅 문서냐 매뉴얼이냐 유지보수 쪽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될지가 처음에 설계하는 사람의 머릿속에 다 설계가 되고 그게 정교하게 모듈화가 되고 연결이 되면 굉장히 퍼포먼스가 올라가지만 처음에 저희 고객들이랑 같이 이 작업을 하면 처음에 고객들은 무조건 제품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라고 했다가 가면 갈수록 이게 스텝이 꼬입니다. 매핑을 하면서 이것보다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객들이 막 주장을 했다가 저희들이 이제 저희 경험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십시오라고 하면 그래야 되겠네요라고 이해하는데 그때까지 걸리는 과정이 몇 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잘 구조화되어야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걸 가르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오히려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하는 쪽에서 오히려 더 잘할 수 있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정규적으로 인포메이션 모델링 또는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를 가르치는 곳이 없습니다. 결국 경험에 의해서 그리고 책을 보고서 여러 지식을 조합을 해서 배우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잘 구조해야 되는데 이건 누구나 쉽게 접근하는 것 같지만 잘하기는 매우 힘들다. 이건 많은 경험과 그리고 모델링하는 기법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일을 하는 분들이 예전에 백그라운드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프로그래밍을 하시거나 또는 테크니컬 라이팅을 하셨던 분들이 주로 이 두 부류의 분들이 이 작업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여태까지는 스타일, 포맷은 어떤 분이 하셨는가 하면 정반대 다른 쪽에 있는 즉 편집 디자인을 하시거나 다 어쨌든 디자인 쪽에 있던 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 XSLT라든지 CSS 같은 건 파일을 딱 열어보시면 전산 언어예요. 랭귀지입니다. 어떤 경우가 되면은 뭐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다 텍스트 파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타일을 요 그림을 예를 들어서 이 한 페이지라고 하면 이 한 페이지를 스타일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 스타일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죠. 백그라운드는 하얀색이고 위에 헤더 영역은 파란색 백그라운드로 어떻게 되고 여기는 뭐 RGB 값이 어떻게 되고 거기에 제목은 들어가는데 이렇게 이런 걸 다 언어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XSLT 또는 CSS로 해서 그 타입 스타일이라고 딱 지정이면 그게 입혀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는 페이지에 대한 스타일이 나올 거고 여기에 대한 스타일이 나올 거고 여기 스타일 나오고 따로따로 나오는데 이걸 예전에는 DTP 디자이너들이 편집 디자이너들이 그냥 드롭다운 메뉴로 해가지고서는 뭐 워드나 인디자인에서 선택을 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그걸 다 입력을 하는 요 체계로 하려니까 디자인하는 분들은 프로그래밍을 모르고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들은 디자인 감각이 없다 보니까 서로 둘이서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실제로 실 업무를 하면서 스타일 포맷을 제대로 입히는데 매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처음이 어렵고요. 어느 정도 틀이 이미 한 회사에서 만드는 게 한 세트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난이도가 많이 줄어들고 또 이 면을 도와주는 툴들이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서 어느 쪽에서 어느 솔루션에서 지원할 건지에 따라서 솔루션 구성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차원으로 연결된 콘텐츠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건 요 앞에와 연관이 있습니다. 모듈화하고 매핑한 걸 그리고 거기다 관리라는 이 개념을 더 넣어서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 즉 내용 관리 시스템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이게 다차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까 컨텐츠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얘가 어디에 연결이 되는지 제품별로인지 마케팅 문서인지 또는 시기별로인지 여러 가지 우리가 지정하는 분류가 있습니다. 그 분류를 다차원으로 다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뭐 2015년에 어떤 조건에 걸린 것만 가져와서 그리고 무엇을 어떤 포맷을 입혀라 했을 때 쫙 끄집어 나오려면 그만큼 잘 저장이 되고 잘 분류돼서 저장이 되고 내용이 충분히 우리가 검색을 할 만한 이렇게 불러 호출을 할 만한 방식으로 꼬리표가 붙어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다차원으로 연결된 컨텐츠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요 밑에 두 가지는 일종의 뭐 전산 자원 솔루션이죠. 컴퓨터 솔루션 또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잘 예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익숙하지 않았던 인포메이션 모델링 또는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라는 새로운 기술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싱글 소싱을 하는 데 있어서 현재 우리 업계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싱글 소싱 솔루션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면 앞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처음에 먼저 써야 되겠죠. 뭘로 쓴다고 말씀드렸죠? 예, XML 만들어야 되니까 XML 보면 코드처럼 되어 있습니다. 뭐 계속 먼저
XML 그냥 워드처럼 딱 열어놓고 쓸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XML은 먼저 정의 먼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디타라든지 여러 가지를 쓸 때는 뭐 엘리멘트를 72개로 하느냐, 100개로 하느냐, 150개로 하느냐, 엘리멘트를 다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DTD라고 해서 Document Type Definition이라고 하는데 그 형식을 다, 이건 제목이다, 이건 뭐다, 이건 캡션이다, 이거는 뭐 꼬릿말이다, 이런 것들 다 지정하는 걸 몇 개를 만들 것인가. 각각의 속성을 미리 설계를 해야 되니까 이 저작 도구가 없이 메모장 하나 띄워놓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도와주는 저작 도구가 필요하고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것은 그 XML 트리에 따라서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들어가서 관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건 다국어의 경우인데 이 관리가 된 걸 용도에 따라서 번역 지원 도구 CAT라고 그러죠. 컴퓨터 어시스티드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해서 번역 지원 도구에 가서 해당되는 것만 해당 언어로 번역이 된 다음에 다시 CMS로 갑니다. 그 언어를 채우는 거죠. 예를 들어 처음에 한국어밖에 없었다든지 또는 영어밖에 없었는데 뭐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로 간다. 그러면 여기서 번역 요청으로 뭐 영어에서 4가지 언어를 해라라고 띄우고 그래서 번역을 내보내서 다시 왔습니다. 번역이 된다면 다시 CMS로 보내서 해당 언어 그 빈칸에다가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자동으로 자 이제 그러면 독일어 매뉴얼을 보자라고 클릭을 하면 컨텐츠가 채워진 게 그대로 독일어로 입혀져서 나오도록 하는 그런 관리 도구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는 했는데 결국은 사람이 봐야 되잖아요. 무엇으로 보나요? PDF로 만들어서 PC에서 보든지 PDF에서 인쇄해서 보든지 HTML에서 PC 웹브라우저에서 보든지 아니면 모바일 웹 또는 모바일 앱에서 보든지 어쨌든 사람이 보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걸 위해서는 출판이나 퍼블리싱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출판이나 퍼블리싱 도구를 따로 두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현재 CMS의 거의 대부분 안에 집어넣어서 여기서 내보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별도로 했을 경우는 이걸 연결하는 걸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CMS 도구들은 일단 PDF라든지 HTML이라든지 기본적인 몇 가지의 퍼블리싱 도구를 내장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볼 수 없는 상태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여러 사람이 협업하는 데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중간중간 단계를 확인을 하면서 최종 퍼블리시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싱글 소싱에서 가장 첫 번째 이득으로 꼽았던 게 일관성이었거든요. 일관성이라고 하면 결국 언어나 문서 자원을 동일하게 사용하는 여기서 언어 문서 자원이라고 하는 건 언어에는 용어가 있고 문장이 있을 겁니다. 라이팅을 하는데 전사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 그리고 어떤 단어뿐만이 아니라 용어뿐만이 아니라 문장 이런 것을 오스도링 메모리라고 합니다. 저작을 했을 때 이미 다른 사람이 공식적으로 잘 된 문장이 있어요. 그럼 그 문장을 다시 사용하면 되는 거지 매번 새로 창작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작 도구에는 단순히 XML 라이팅만 아니라 이런 언어나 이 기존의 문서에서 가져온 걸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전문 관리 솔루션과 저작 도구 CMS를 연결해서 통합해서 전체 솔루션을 구성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문서화 구조와 솔루션의 예인데요. 제가 2가지 케이스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작 툴이 이렇게 되어 있고 CMS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게 통합이 된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리된 걸 설명을 드리면 오소링 툴과 CMS 그리고 이건 이제 사용할 때도 있고 안 사용할 때도 있죠. 이건 다국어 번역을 할 때만 사용하는 거니까 여기 두 가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는 역할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오소링 툴에서는 XML 에디팅, 그 다음에 XML 스타일링을 합니다. 스타일링은 말씀드렸죠. 이걸 입혀야 되는 거죠. 모양을. 그리고 이건 형식, 모양과 형식 중에서도 문서, 문장에 대한 형식이죠. 그 개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개요에 해당되는 것을 해놓고 그 다음에 실제로 내용을 채워 넣는 게 되는 거고 그리고 각 개요라든지 속성 따라서 이건 어떻게 나타내라는 스타일링을 이 오소링 툴에서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근데 이 스타일링은 애매한 게
여기에 속하기도 하지만 이 결과를 CMS와 주고받으면서 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소링 툴 중에서는 이 스타일링을 여기서 자체 내로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있고, 스타일링은 아예 CMS나 별도의 도구에서 하라고 분리를 해 놓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보텍스트 같은 경우는, 아보텍스트는 이 에디터가 있어서 에디팅을 하기도 하고, 에디팅을 거기서 하고요. 스타일링은 별도의 솔루션으로 또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CMS가 또 따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오소링 툴에서 어느 정도 프리뷰 정도는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CMS에서 퍼블리싱을 하도록 하는데요. 그러면 CMS에서는 이렇게 에디팅을 한 것을 컨텐츠를 관리를 하고, 그리고 컨텐츠를 매핑을 합니다. 즉, 이 오소링에서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놨지만 이것이 제품이나 용도에 따라서 뽑아 쓸 수 있도록 그 분류나 또는 태깅된 거 속성에 따라서 다 따로 집어넣어 놨다가 끄집어내서 하나의 컨텐츠로 모을 수 있도록 매핑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맨 밑에 렌더링이라는 것은 이걸 이제 결과적으로 봐야 되니까 PDF가 됐든 HTML이 됐든 EPUB이 됐든 내보내야 되니까 그 기능을 이 CMS에서 일반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긴 좀 분리를 해놨습니다만은 번역 지원 도구에서는 번역을 할 수 있도록 소스 랭귀지, 타겟 랭귀지를 비교하면서 번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워크벤치가 있고, 그리고 생산성을 높이면서 일관성을 높이는 트랜슬레이션 메모리, 이미 번역이 된 것들, 그리고 터미널로지, 용어집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차이가 나는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두시면 오소링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분리가 된 예가 있고,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문서 구조화 솔루션 구성 예 중에 통합 도구로 된 것입니다. 토탈 솔루션에서 이 안 전체를 하나에서 해결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앞에 있는 것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이 스타일링이라는 굉장히 애매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소링 툴하고 CMS하고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일이 다 매칭을 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걸 아예 이 안에서 지정을 해버리면 사람이 실수할 요소가 더 줄어들고, 그 다음에 스타일링도 퍼블싱 하는 것과 스타일링 하는 걸 동일한 툴에서 하면 예상한 대로, 물론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예상한 대로 나올 수 있겠지 않겠는가라는 철학에서 이 전체를 하나의 솔루션으로 묶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두 번째 시간에 설명드릴 거는 바로 이 토탈 솔루션에 가까운 솔루션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아마 다음번이나 다다음번쯤에는 저희들이 이렇게도 구성하는 것도 아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된 것 같은 경우는 문서가 굉장히 단순할 경우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즉 스타일링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어요. 통합된 데서 접근해서 막 하면 더 번거로울 수가 있고, 작업자가 특히 많을 경우, 여러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20명이 이 XML 에디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별도로 두는 게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죠. 그 대신에 작업자가 상대적으로 소수이면서 이 스타일링이 좀 민감할 경우에는 이렇게 통합된 툴에서 했을 때 훨씬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이 스타일링을 더 쉽게 하는 것을 어느 포인트에서 저렇게 하니까, 통합 툴에서 하니까 이 스타일링, XSLT나 또는 CSS를 쉽게 만들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를 모아서, 여기 작업은 역시 CAT하고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퍼블리싱까지 한꺼번에 하는 이런 체계로 돌아가는 이 두 가지 방법. 하나는 오소링 툴과 CMS가 분리되는, 그리고 이때는 이제 스타일링 이쪽으로 속하기도 하고 별도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토탈 솔루션은 이것이 전체 관리 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 이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술적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싱글 소싱이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왜 이렇게 빨리 도입을 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기술적 난제를 말씀드렸는데,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서 구조화 기술이 가장 이슈가 된다. 저희 회사 직원들한테 2년 동안 일을 작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 적응하기 어려웠던 것을 물어보면 처음에는 이것이었어요. 처음에는 편집을 어떻게 이 XML 랭귀지로 편집을 하던 그대로 나타내냐,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쉽게 할 수 있는 툴을 딱 제시를 했더니 그 다음에 난제가 바로 이쪽이었던 거죠. 아까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컨텐츠를 다층화하고 매핑을 한다는 게 너무 개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태그를 뭐 3개를 붙이고 5개를 붙이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매핑을 해나가는지 이게 철학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해하던 거하고 너무 다르네요 하면서 이런 훈련을 하고 여기에 익숙해지는데 가장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예측하기로는 우리나라에서 한쪽 TC 업계에서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사용되어야지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언어들을 쉽게 통상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할 때 정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해 11월에 태콤 TC월드 컨퍼런스 갔다가 깜짝 놀란 게 뭐였는가 하면 그 컨퍼런스가 2013년, 2012년까지만 하더라도, 특히 이제 2012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이 디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2013년에 뭐 디타 관련된 별도의 세션이 있을 정도로 그새서야 막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2015년 11월에 완전히 다른 모드로 이들이 토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뭐였는가 하면 디타가 필요한가? 요 정도, 요거보다 조금 큰 클래스룸에 모여서 디타가 필요한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던 데는 쉬마라고 독일의 CMS, CCMS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이 XML을 관리할 수 있는 CMS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에서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굳이 디타를 쓸 필요가 있느냐? 점점 더 그냥 일반 XML 플러스 CMS가 더 낫다라는 걸로 막 주장을 하는데 예상 밖에도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이미 디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한 3분의 1이었고요. CMS를 사용하고 있는 데는 3분의 1. 즉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서 60% 70% 정도 되는 사람들, 그 기업들이 이미 XML 오서링, XML 퍼블리싱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었죠. 즉 2, 3년 만에 트렌드가 확 바뀌어버린 거죠. 유럽이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렇게 XML로 저장하는 데 대해서 미국이 쭉 치고 나가고 그런 빠른 변화를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세션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음 인텔리전트 인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XML에다가 CMS를 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여기에 인텔리전트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벌써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서로 토론을 하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야, 3년 만에 이렇게 많이 바뀌는구나. 그에 비해서 물론 우리나라는 이 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적고 그다음에 특별히 여기 나와 있지만 프로그래머라든지 엔지니어, 특히 이제 프로그래머의 참여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TC 업계가. 그러다 보니 발전이 느려서 그만큼 빨리 쫓아가지는 않겠지만 우리도 어느새 좀 하다 보면 그들보다는 늦기 때문에 앞으로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일반화될 날이 언젠가 오겠구나. 왜냐하면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나 LG전자나 이런 회사들의 경쟁 기업들이 해외에서 너무도 당연한 듯이 그런 걸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성을 실제로 높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에서 M 매뉴얼 왜 만들까요? 볼보고에서 만들고 BMW에서 이미 사용자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자극을 받는 거죠. 그럼 다시 우리들한테 이렇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다시 요청이 오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어려움들이 기존의 TC 업무를 하시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난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것을 반드시 해내야만 우리가 이런 TC 서비스의 주역이 되는 것은 당연히 3년 내에 뭐 길어야 3년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더 뒤로 본다면 5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현실로 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그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그 중에 한 예일 뿐이지만 그 포인트를 잘 보셨다가 지금 논의되는 기술에서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다음에는 정말 이런 고민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같이 공유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시간을 만들 텐데 좀 더 진전된 논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개요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구체적인 사례를 그다음에 저희 김영택 그룹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 발표는 이만 마치고 다 끝난 다음에 둘 다 끝난 다음에 질문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